안녕하세요. 원래 은서 사장님이 9시 5분까지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5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같이 에너지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셔서 저는 또 오늘 그 노력과 정성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사회자가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되게 은서 사장님이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오늘 북미팅을 하면서도 든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책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은 되게 1시간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인데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책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읽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려면 우리가 써먹으려고 사실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따가 또 사장님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느껴졌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쯤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한번 이 카피캣 마케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문을 보여드렸었죠. 그 문 기억나시나요? 어느 문으로 가야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똑같은 문으로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 첫 장 서문에 있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말보다는 행동을 많이 따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제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아주 잘 평소에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복제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95%의 많은 사람들이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그러한 문을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5%의 삶에 어떤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서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배가의 원리란 얘기를 했었어요.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5 곱하기 5는 25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너지를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얘기를 간단하게 5장에서 마무리를 지면서 6장을 이제 넘어올 건데요. 6장은 시너지 작용. 되게 이 6장부터 읽는데요. 6장은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게 한글을 읽는데 한글 같지 않은 느낌이 났어요. 저처럼 그렇게 느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책을 읽는데 한글인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파트가 사실 6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가 익숙치 않더라고요. 시너지? 이 시너지? 그러니까 물론 시너지란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서 6장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 6장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인제 한번 좀 되짚어 보자면 아이스크림 콘이 나와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가게와 애플 가게, 애플이 아니죠. 와플 가게가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어 아이스크림을 판매했던 친구가 아이스크림은 잘 팔렸던 거죠, 여름이라서. 근데 와플을 팔았던 곳은 파리가 막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했던 사람이 계속 이런 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접시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담아서 줬었는데 그 접시가 몽땅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시를 담을 만한 데가 없어서 와플 가게에다가 와플 위에다 아이스크림을 담으려고 그 와플을 얇게 이렇게 얇게 해서 달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얹어 갖고 줬더니 그게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탄생한 게 와플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아이스크림 콘.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죠. 빵빠레 뭐 이런 빵빠레 맞나요? 월드콘. 또 옛날 사람인가? 월드콘 아시나요? 이런 아이스크림 콘들 있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과자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싶어서.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만 먹지 밑에 과자는 잘 안 먹거든요. 어쨌든 호불호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이 아이스크림 콘이라는 제품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또 시너지가 일어나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사례는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포스트잇은 결국에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요. 실패한 접착제와 메모지의 결합이래요. 그래서 접착제를 실패한 거죠. 너무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때 그러니까 옛날 입장에서는 딱 붙어야지만 접착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를 딱 붙여 놨더니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착제가 실패한 접착제라고 해서 인제 어디 이렇게 구석에 묵혀 놨다가 어떤 분이 인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책갈피용으로 메모지 책갈피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쪼끔은 좀 잘 떨어졌다가 붙였다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한 접착제와 메모지가 합쳐져서 포스트잇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3M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연의 발상으로 일어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시너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 성공적인 시너지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이 책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동차 팩스 PC가 있대요. 일단 위에 3 개만 좀 봐요. 자동차는 뭐랑 뭐의 결합이냐면 이제 마차, 달그락달그락하는 마차와 내연기관의 결합이래요. 그래서 그게 자동차가 만들어졌대요. 팩스는 전화기와 복합기의 결합이었고 PC는 계산기와 타자기의 결합이었대요. 근데 사실 요렇게 보면 잘 와닿진 않고 요즘은 최고의 시너지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딱 기억나는 거 없으시나요? 진짜 이거 발명은 우리의 삶에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엔 휴대폰인 것 같아요, 휴대폰. 그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처음에 블루투스요. 소희 사장님 블루투스요. 요즘 블루투스가 그렇게 편하신가요? 블루투스는 뭐와 뭐의 결합일까요? 뭐와 뭐의 결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대생인데도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뭐 기계와 와이파이의 결합이겠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이런 큰 화면과 전화기의 결합인 것 같아요. 어 버튼을 뺀 방식의.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애플에서 이 휴대폰을 뭐죠? 이거 스마트폰을 인제 출시를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아이팟 터치, 애플 나오기 전에 아이팟 터치를 저희가 공대생이었을 때 처음 딱 시초할 때 그 시초판을 딱 들고 와 갖고 저희가 그걸 구매를 해서 막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때 막 그 희열, 막 그 신기함, 막 이건 혁신 막 이런 막 그때 그 설렘이 있었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뀌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현 시점에서의 성공적인 시너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시너지 사례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래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성공적인 연쇄점 그러니까 막 여러 개 생기는 그런 상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와 소규모 뭐라고 써야 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에 합쳐진 게 프랜차이즈라고 한대요. 이렇게만 보면 딱히 '그런가?' 약간 이렇게 의문점이 좀 생겨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적인 시너지를 인해서 누가 부를 축적했을까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요? 지금 이 위에 세 가지의 사례만 보시면요. 자동차, 팩스, PC 또는 휴대폰까지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누구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대기업이지 않나요? 대기업? 아이디어 낸 발명가. 그쵸. 발명가일 수 있죠. 그리고 유통업자. 네. 유통업자 맞아요. 뭔가 기술을 발명해낸 사람 또는 유통업자들이 돈을 축적했죠.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자본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일. 그게 시너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 여러분 휴대폰 같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번 지금부터 내보시겠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주세요. 제가 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개발해 볼게요. 제가 일단 기술력은 좀 있으니까 개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마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쯤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누가 부를 축적했는지는 빠르게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가 축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팩스, PC,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은 정말 특정 누군가 그리고 특정 어떤 사람들, 수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봤었을 때는 그 기술이 특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CEO는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그 기술을, 저 기술을 내가 그냥 똑같이 모방하게 된다면 내가 맥도날드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맥도날드를 똑같이 이렇게 모델을 사서 맥도날드를 차려서 햄버거를 팔게 되면은 그러면 일정 기본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쵸? 자동차는 내가 모방할 수 없죠. 일반 사람들이. 뭐 현대차 자동차를 어떻게 하나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이 있는 도구라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일이 뭐 휴대폰을 만들어서 누군가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그 일이 내가 휴대폰을 직접 만들었는데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만약에 누군가가 휴대폰 판권을 그 초창기에 저한테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사겠죠. 휴대폰 판권. 나라면 사야겠죠. 저 같아도 샀을 거예요. 뭐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돈이라면. 그래서 그런 기회, 그런 도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그 궁극적인 시너지, 최고의 시너지는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프랜차이즈 개념이지만 그 개념이 기하급수적으로 저희 지난 시간에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되게 막 그 발이 달려서 부풀어 오르는 배가의 원리.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기하급수적 성장이 합쳐진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 6장에서 하고 싶은 건요. 궁극적인 바보니까. 최고의 시너지. 바보니까. 궁극적인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6장의 결론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그래서 최고의 시너지는 프랜차이즈 플러스 기하급수적 성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에서 플러스 무엇인가 뭔가 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나가야 될 거는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비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그냥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 어렵겠군 화이팅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 과연 그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한테 재밌게 호기심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야 그거 진짜 멋진 일이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되는 일. 근데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되는 일이라고 한 줄로 설명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호기심을 들 수 있을까요? 막 우리는 막 흥분해서 얘기하죠. 야, 내가 백종원이 되는 일이야. 그러면 백종원은 부러운데 네가 그걸 어떻게 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또 내가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주고 그 호기심을 계속 내가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초대를 하게 된다면 또 최고의 또 사업 설명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7장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궁극적인 모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모방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한번 붕어빵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반죽만 잘해서 붕어빵 틀에만 싹 넣어놓으면 몇 번 이렇게 굴려주기만 하면 붕어빵이 뿅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만 붕어빵 틀에 잘 넣으면 결국엔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 그러면 내가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모방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큰 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7장의 얘기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보통 사람이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을 모방함으로써 믿기 어려운 결과를 얻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따라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이뤄집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렵나요? 이 단어가? 이해가 되나요? 결국에는 그냥 누군가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2 곱하기 2는 6. 그러니까 저희 쇼더 플랜에서 나오는 일이죠.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 뉴스킨 제품은 누군가한테 제품을 쉐어하고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 공유 플러스 그 다음 일은 내가 그분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지만 그것이 발이 달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붕어빵 틀처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쉬워 보여야 돼요. 그 우리가 스타란 얘기를 하죠. 뉴스킨 비즈니스에서도 스타가 있어요. 스타. 반짝은 아니지만 와 진짜 저 사장님 너무 멋있다. 정말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스타.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따라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런 스타들을 만약에 빠르게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복제 시스템을 또 누군가한테 또 어떻게 복제시킬 수 있을지 그거를 더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알려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느린 게 가장 빠른 거라고 하죠. 늦게 시작 박명수의 가장 큰 명언이 늦게 시작한 게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늦게 시작해도 결국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장 빠른 길이다. 근데 그거를 복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누군가를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그 배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한번 내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를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차이. 오늘 진아 사장님은 달리는 차 안이신가요? 소희 사장님, 프랜차이즈는 본사에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내야 해요. 네, 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안 내도 되나요? 저희 로열티 얘기하잖아요. 로열티. 후원수당.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내요. 그라고 하셨어요. 프랜차이즈는 본사만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대리점을 낼 수 있어요. 권혜인 사장님 누구시죠? 지금 벌써부터 이 개념을 알고 계시는 이 똑똑하신 분? 맞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대리점을 낼 수 있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로열티를 받아요. 그쵸? 나 본사한테 주지 않고 제가 로열티를 받죠. 로열티를 우리가 왜 받나요? 그러면 우리는 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래 사장님, 모방이 가능하냐에 따라 어떤 모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모방이 가능하냐에 따라 프랜차이즈도 모방하잖아요. 성공적인 기술을 그대로 배워서 프랜차이즈를 내죠. 그래서 모방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공통점은 모방이에요. 모방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그게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공통점이고요.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프랜차이즈가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사람들이 사기 같다라고 그랬대요. 사기꾼 아니냐고. 왜냐하면 또 그 기술을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그 기술을 단순히 로열티 수익만을 가져가고 그 기술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 사기꾼 아니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프랜차이즈 개념이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가장 최고의 성공적인 시스템이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소희 사장 후원수당. 은서 사장 지적재산권으로 로열티 매뉴얼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적재산권이 본사한테 가 있으면 거기로 그 로열티 수익이 가는 거고 그 지적재산권이 나한테 있다라면 그 로열티 수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지적재산권을 갖고 누구한테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 모방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무점포. 맞아요. S전 사장님. 그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이소희 사장님. 쉐어링 보너스, 빌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 일단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너스가 많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유했더니 돈도 주고 건물을 쌓았더니 돈도 주고 누군가를 따르게 했더니 돈도 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혜인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여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출이 없죠. 네. 수익이 많은 형태지 지출이 많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 우리가 항상 뭐 무점포, 무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도 되게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데 나가는 돈이 많이 없어요. 정말 그게 최고의 멋진 사업이지 않나요? 나가는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게. 내가 뭐 임대료가 있어. 뭐가 있어. 전기세를 내. 우리 집 그냥 저 지금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이랑 북미팅을 하지만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전기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거 화상 미팅 안 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노트북 켜놓고 뭘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핸드폰 켜놓고 뭘 또 하고 있었을 거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김명희 사장님, 프랜차이즈는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해야 해요. 엄청난 돈에 투자를 많이 하죠. 이소희 사장님,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노동소득,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엔 노동소득이지만 권리소득으로 넘어가서 따박따박 소득이 들어와요. 프랜차이즈 사업자, 그러니까 CEO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월세, 정수기, 복사기, 프린터, 잉크, 렌탈비 고용자들에게 월급 안 줘도 돼요. 자, 여러분은 이미 차이를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네요. 되게 재밌는 건요. 다들 알고 계세요. 음,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신 거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되게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당황해서 내가 편한 단어로만 쓰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뭐 이런 거죠. 내가 본사가 되는 일이야. 하고 그냥 와. 뭔데 그게? 아, 그런 일이 있어. 이러고 그냥 온다든지. 어, 진짜 맛깔나게 그 사람들한테 진짜 뭔가 그 쟁반 위에 맛없는 음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맛깔나게 음식을 내놓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하면서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다 안다. 단지 그거를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그리고 그거를 맛깔나게 뭔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그 확신의 정도의 차이? 뭐 그런 다양한 어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다른 것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문득 하게 돼요. 그래요. 맛깔나게 초딩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게 관건이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그림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다 나왔어요. 내가 점포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본사가 점포를 낼 수 있느냐? 그 차이.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줄로 하죠. 우리가 본사가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한 줄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차이 때문에 살아 숨쉬는 점포들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점포를 내지 않아도 내가 점포를 낸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점포를 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레버리지인 거죠. 레버리지. 저희 레버리지란 단어 배웠죠? 지렛대 원리라고도 했지만 무엇인가 쉽게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속도.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도덕적인 마케팅 방식이래요. 가장 효과적이고 마케팅 방식.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마케팅 방식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한 달에 딱 한 명. 열정적인 사람 한 명씩 후원하래요. 저희는 지금 이거 책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원먼스 비하를 얘기하네요. 지금 보니까 원먼스 비하. 한 달에 딱 한 명 열정적인 사람 한 명씩 후원.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카피캣 마케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가 4,096명이 나올 수 있대요.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레버리지를 얘기할 때 많이 보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끼와 거북이 보상이죠. 그죠? 토끼와 거북이. 혹시 토끼와 거북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신 분 계신가요? 저만 그랬나? 저는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거북이였을 때, 토끼였을 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면은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막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까지 하지 마자. 이거 너무 시간 많이 들인다 하고 제가 안 했는데, 제 머릿속에 그걸 막 표현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1일차에 토끼가 10개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갈바닉을 10개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2일차에 해주세요. 소희사정 해주세요. 지금 제가 그릴 수도 없어요. 그릴 수도 없어서 토끼랑 거북이 애니메이션 저보고 해달라요. 아유, 제가 시간이 많이 날 때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작업을. 이렇게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오르면 피곤해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요. 1일차에 10개를 팔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1일차에 10개를 표현했으면, 이거 여기다 해볼까? 주석 작성. 이렇게 해볼까요? 재밌다. 1일차에 10개를 팔으면요. 토끼는 일단 10대를 팔았잖아요. 근데 2일차에는 또 10대를 팔았기 때문에 누적으로 20대를 팔아요. 그쵸? 그러면 3일차에 토끼가 누적으로, 그러니까 그날 10대를 팔았기 때문에 누적으로 30대를 팔아요. 그리고 4일차에는 누적으로 40대를 팔아요. 이렇게 옆으로 좀 가. 40대를 팔아요. 5일차에는 누적으로 50대를 팔아요. 우리가 6일차에는 누적으로 60대를 팔고 7일차에는 누적으로 70대를 팔아요. 그러다 우리가 어디로 보내죠? 병원으로 또 모셔주잖아요. 아파서. 과로사로 쓰러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8일차에도 일을 못하고 9일차에도 못하니까 누적으로 계속 70개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 보여지나요, 지금?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거북이를 표현해 보자는 거죠. 우리 거북이님은 1일차에 나만 쓰니까
조잡수는 피곤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표현하는 게 더 리얼하거든요, 사실. 1일차의 거북이는요. 열대가 아니라 나 혼자 갈바닉을 쓰죠. 그러니까 여긴 거예요. 근데 2일차에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자 해서 2명이죠. 그러면 2일차에는 여긴 거죠, 여기. 3일차에는 각각 한 사람씩 전달해 주자 그래서 2 곱하기 2는 해갖고 4명이 되죠. 4명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4일차니까. 거북이는 지금 갈바닉을 4명한테 전달한 2는 지금 막 엉망진창이라도 그냥 봐주세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1, 2, 3, 4일차에는 4 곱하기 4니까 저희가 16이죠. 16명한테 결국엔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결국 10단위를 좀 지나가요. 한 여기 정도 되겠죠. 5일차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25명이 되겠죠. 그러면 한 요 정도 돼요. 6일차에 거북이가 또 전달을 하니까 뭐 36명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뭐 10, 20, 10, 20, 30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아직 따라올 수 없어요. 그 뭐 7일차를 됐어요. 7일차에는 뭐 49명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8일차에는 60 몇 명이니까 위에 이게 안 되네요. 위에 주석이 끝까지 뭐 여기까지 되겠죠. 9일차에는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하급수적이라는 건요. 이렇게 꺾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이제 이런 그래프를 저는 사실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 혼자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고 이게 1차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수학 공부 또 하시네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곡선 때문에 사람들이요. 대부분 여기에서 힘들어하죠. 요 초반에, 요 앞에. 왜냐하면은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여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여기에서도 80% 이상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8대2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만 사람들. 나 이거 알아. 나 해봤어.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근데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기까지 이 과정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직장 생활 할 때도요. 이렇게 이전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뭐 2년 차, 3년 차 되면 다른 직장 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나 그 직장 다녀봤어. 하잖아요. 그 직장 다녀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뉴스킨 비즈니스를 갑자기 막 했다가 잠깐 쉬었다. 뭐 그러다가 다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막 야, 너 뭐 네트워크 뭐 마케팅 왜 쉬었어? 막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면 저는 이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곡선의 차이가 있다.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거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명충이네요, 제가 오늘. 설명충.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 남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폭발적인 성공에 일조할 것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그 지지부진한 그 곡선을 그냥 포기하고 남들이 그 꺾이는 그 곡선, 막 위로 확 올라가는 그 곡선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제가 서 계실 것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폭발적인 성공에 일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제가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이 책은 사실 이런 내용이 다예요. 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질문을 남겨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95% 일반 사람들과 달리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택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막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이 마지막 챕터에 보시면요. 이제는 당신 차례다 해서 끝맺는 그 글에 퀘스천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왜 95%의 일반 사람들과 달리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북미팅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 지금 5%의 방향을 전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세요? 제가 왜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낯서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쪼끔 어려우셨나요 혹시? 제가 인제 퀘스천 질문으로 남겨 드린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여러분들은 95%의 사람과 달리 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왜 뉴스킨을 선택하셨나요?"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요. 맨날 "여러분은 와인 뉴스킨 뭐세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도 그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야.' 내 머릿속에선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택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만약에 똑같은 질문에 자꾸 똑같은 대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이 내가 쪼끔 뭔가 제한이 되고 '내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라고 하신다면 질문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쪼끔 더 내가 그 답을 더 고민해 보고 직접적으로 쪼끔 더 되물어 가면서 양질의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질문은 형식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와인 뉴스킨이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 누군가한테 질문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막 되짚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또 형식적인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남겨 보는 거예요. "에스더 사장님은 한계를 두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택합니다." 인 거죠. 소희 사장님은 노동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95%의 가 살고 있는 그 노동소득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해 보니깐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5%의 삶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권리소득을 추구하고 싶어서요. 네. 김명희 사장님, 오늘 배운 거북이처럼 오랫동안 권리소득을 얻고 싶어서요. 아, 좋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아침에 이렇게 씻다가 기사를 봤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장훈이 건물주 얘기를 또 한 번 꺼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 요즘 비트코인 막 난리 났잖아요. 막 하루에도 막 몇백 퍼센트의 수익이 났다가 갑자기 또 몇 시간 만에 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게 거의 널뛰듯이 그 자기의 자산이나 어떤 현금이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이제 널뛰듯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코인의 수익을 150만 원 정도 넣었던 친구가 억일 억 단위의 돈을 벌었대요. 그랬더니 "일을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고민으로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서장훈이 이런 얘기를 해 줬대요. "내가 지금 방송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 내가 지금 건물을 샀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딱 한 줄 봤어요 제가 오늘.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막 씻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서장훈도 그 건물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농구인으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성공적인 농구인. 그 돈을 벌어서 건물을 샀었을 텐데 그러면 그 건물을 사기까지 성공적인 농구인이 됐는데 그 농구 스타가 되기까지 이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인제 저는 원래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서장훈이라든지 그런 농구 대잔치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농구 대잔치 시절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또 옛날 사람인데 그때 그 프로농구 막 이렇게 할 때 뭐 기아 뭐
연대, 고대 막 이런 그런 농구 대잔치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막 서장훈도 좋아하고 뭐 문경은도 좋아하고 문경은도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스타가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냐면 송현 사장님 감사해요. 저랑 같은 연대라서 우리 에스더 사장님 우지원 연대 편이었대요. 저도예요. 근데 기아도 편이었거든요. 근데 서장훈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게임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징크스들이 만약에 30개라면 30개를 다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은 흰색을 신어야 되고 화장실은 몇 번을 가야 되고 자유투를 넣기 위해서 공을 3번 튀겨야 되고 그리고 뭐 가는 길에 뭘 보지 말아야 되고 그게 한 30가지 몇십 가지가 됐었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해서. 내가 그 한 시합 하나하나가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강밖에 사로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끊임없는 연습을 했고 그 서장훈은 굉장히 노력형 센터예요. 엄청난 노력형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장신이었지만 이거 뭐지? 아무튼 그 골 득점률도 엄청 높고 그래서 본인이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 루틴과 그리고 그 노력,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을 수십 년 살아갔잖아요. 이미 뭐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농구를 시작했었으니까 그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 똑같은 루틴과 간절함과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긴 직업병이 강박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막 깨끗한 거 막 이런 걸 지금 막 회자가 돼서 사람들이 막 놀리곤 하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생긴 그 강박증은 그냥 그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병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삶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건물주가 됐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재미있는 방송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런 간절한 수입을 벌고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그런 간절함, 그 강박증이 생길 것만큼의 그런 간절한 노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씻다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서장훈의 건물 몇 억 그런 게 부럽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걸 읽어내기까지의 그 사람의 간절한 그런 매일매일의 루틴과 삶의 노력들은 부러워해야 그러니까 그 꿀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노력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도 우리한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씻으면서 했습니다. 단순한 기사였지만 제가 또 이렇게 너무나 깊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제 두려움을 한번 공표해 보세요. 나의 가장 큰 두려움. 나는 지금 5%의 삶을 살아가려고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두려움 없으신가요? 막 지금 당장 뛰쳐나가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저 이거 좀 북미팅 끝나면 저 지금 당장 거절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외면, 무시의 두려움. 예. 타인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어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려워요. 맞아요. 저희가 되게 생각보다 이 일이 막 사람들이 야, 너는 사람 좋아하잖아 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더 잘한다고 하죠. 사람 만나는 거 저도 사실 두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기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려운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작년에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되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리더. 그렇게 리더가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자리인 것 같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막 했던 행동들과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읽었던 책들이 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송현 사장님은 무엇이 있냐면 무엇인가에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없어서 대충 되는 대로 살아온 40년의 삶을 비롯된 게으름, 에너지 없는 삶의 관성. 와, 송현 사장님 이런 두려움을 본인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거를 알고 계신 것도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그냥 편안하게 살았고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체득하던지 그냥 무난하게 살았어서 뭔가 이 비즈니스 뭔가 끈기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게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구나. 그죠? 근데 뭐 그거 없으면 어때요? 그냥 즐겁게 하면 안 되나요? 어 저는요 송현 사장님이랑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막 으악 막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해내야 돼." 막 이런 거. 막 "자면 안 돼."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아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 은서 사장님 작은 실패의 두려움. 작은 실 큰 실패 아니고 작은 실패. 작은 실패의 두려움. 소희 사장님 저는 기계가 두려워요. 맞아요. 기계가 두려운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사람한테 더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막 기계한테 의존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요.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요. 저는 기계한테 가서 물어봐 봐요. 왜냐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쑥스러워요 저는. 그냥 내가 찾고 말지 약간 이게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저를 괴롭혀요. 왜냐면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일이 막 찾아 가지고 하니까 제가 되게 그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에스더 사장님 저도 기계가 두려워서 주로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주로 용민 사장님이라든지 인근에 그 쉬운 그 고객센터 분들이 또 옆에 든든한 고객센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쉽게 저는 그런 게 저는 더 부러워요. 그냥 쉽게 물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각자마다. 그리고 사장님들 인제 저는 이런 두려움들을 계속 꺼내 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송현 사장님 저도 초록색 창에 물어봐요. 네이버나 요즘은 유튜브에 저는 많이 검색하거든요. 네이버에도 검색하고 구글에도 많이 검색하고 주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아 요즘 인스타에도 많이 물어보신대요? 맞아요. 요즘 물어봐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검색만 하면 다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인제 제가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인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뭘 두려워하지? 나는 용감무쌍한데.' 하시는 분들 오히려 더 좋은데 내가 뭔가 앞에 가림막이 있는 것 같고 앞에 나아가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거를 내 스스로가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럼 혹시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나? 그게 무엇이지?' 그거를 스스로가 계속 한번 적어 보고 '아 그런데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럼 앞으로 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부터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저는요 사실 고백하지만 어릴 때 앞에 나서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뉴스킨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마이스토리 하잖아요. 저 마이스토리 할 때 통곡했어요. 막 울었어요. 막 통곡해 가지고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어 누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이야기는 했는데 뉴스키는 자꾸 나를 이야기를 하래요, 나.
근데 한 번도 저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하라면 "네 하겠습니다." 나 하고 하는 스타일이었지.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를 지식을 전달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자꾸 나를 끄집어서 내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뉴스키에서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마이스토리죠. 가장 먼저 데뷔하는 게 마이스토리잖아요. 저기 마이스토리 10분 발표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 층이었어요. 그때 3 층이었던 것 같은데 3 층에 맨 앞에 이제 PPT는 또 멋들어지게 준비는 해요. 근데 막상 딱 열어서 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스스로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깐 딱 앞에 나가서 내 얘기를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5분 동안 울다 나왔어요. 그래 갖고 그때 막 어떤 사장님이 뭐 휴지를 줬는데 막 휴지가 옆에 막 얼굴에 묻어 있고 그게 저의 정말 찌질한 제일 첫 번째 마이스토리였어요. 근데 요즘 사장님들 마이스토리 시키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막 착착착 딱딱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꿈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었고 내가 장점, 단점 이런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단점을 더 명확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더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끄집어내라. "나는 두려움이 무엇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이 카피캣 마케팅은요. 여기서 두려움을 여기서 한 방에 정리를 해 줘요. 제가 이걸 읽어 드리고 싶어서 굳이 안 적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책의 내용을. "여러분 가장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인생의 황금기에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빈곤 수준의 연금을 받고 은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음속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시시하고 평범한 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꿈을 결코 실현해 줄 수 없는 시스템을 따라가기로 한 선택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어 관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삶인데도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거에 두려워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네요. 이 책에서 답을 줬어요. 그럼 나만의 두려움이 더 있으시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아 내 두려움은 그래 되게 현실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 두려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또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기회는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 그래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이 책에서 끝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피캣 마케팅 끝을 내요. 여운이 조금 남으시나요? 이 짧은 책에 대한 여운이? 오늘은 마지막 카피캣 마케팅의 책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애프터를 좀 나눠 보는 시간을 짧게 가질게요. 캡처했어요. 아 우리 송현 님 저기 자꾸 글만 봐서 너무 아쉬운데 목소리 좀 한번 들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송현 님이 지금 두 분이네요.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신데 아 네. 네. 오늘 카피캣 마케팅 지금 3주 동안 계속 같이 함께 해 주셨죠. 네. 네. 오늘 읽고 같이 북미팅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애프터 부탁드려요. 어 그 사실 뉴스킨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뉴스킨 그 모임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또 한 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말이지만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매주 수고해 주신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북미팅 좋아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아, 또 응원. 그리고, 네네네. 네. 오늘 그 본인의 어떤 과거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전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랑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그죠. 잘 찾아보시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내가 그냥 이상한 하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네, 맞아요.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사람인데,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직은 낯설고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사실 계속 한 번씩 연습해보고, 근데 생각보다 주체적이고 그런 삶이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네. 하라고 하는 삶도 그냥 편안하긴 한데 주체적으로 하는 삶이 나중에 조금 성취와 재미가 느껴지신다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되게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끌어내십시오. 저는 뭔가 감사합니다. 있으실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네.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명희 사장님 또 되게 항상 늘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예.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확인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없었던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정말 나랑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여기서도 있었고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면서 다시는 다시 한번 내가 한 걸음 더 내딛어야겠다 생각하고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흐트러질 수 있는 늘 현실에 있어요. 우리는 늘 현실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현실과 나의 미래의 이상과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 싸움을 하루하루 이겨내고요. 누군가는 그 싸움을 통해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싸움에서 조금 더 이겨내고 응원하는 것들이 이런 조이풀 스타트라든지 같이 조이풀 그룹 안에서 함께 우리는 왜냐면 동지애기 때문에 전우애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고 내가 95%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30년, 40년 동안 그 습이 한순간에 바꿔내려면 그게 연습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과 연습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명예 사장님 너무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네, 진아 사장님 주먹 불끈 쥐고 있는데 우리 진아 사장님도 한번 애프터 부탁드려요. 나는 우리 북미팅 요번에 그 안드로메다가 가장 인상에 남겨서 안드로메다 정신 아이를 등원시키고 할 때 그 안드로메다 정신을 되게 제가 공감했었거든요. 아이가 없는데도 되게 확 오더라고요. 이런 이 단어가 저한테 훅 꽂혔었어요. 진아 사장님 한번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안드로메다 얘기하셔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는데. 저는 저는 혜정사자의 북미팅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봤지. 내가 이것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했지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 수요일마다 진짜 너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왜 95%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5%의 사람처럼 살고 싶냐는 질문에도 제가 혼자서 5%에 95%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대박. 너무 좋다. 그쵸. 그래서 그 질문을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밖에 이끌 수 없다라는 그 말씀도 제가 마이스토리를 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가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혜정 사장님이 되게 많이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마음에 또 울림까지 줄 수 있을까 고민하셔서 알려주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는 너무너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진짜 제가 이번에 만약에 2000 BR을 하면 혜정 사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는, 좀 소름 돋았네요. 너무나 감사한 땡스투를 남겨주셔서 마치 앨범 한 장 맨 뒷페이지에 땡스투 같은 그런 영광에 빨리 저기 이천비엘 빨리 해주세요. 저한테 다시 땡스투 남기게.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저에게 매주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우리 순섭 사장님. 항상 저에게 좋았어요, 감사해요라고 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요번에 카피캣 마케팅 읽고 또 어떤 애프터를 해주실지 부탁드립니다. 어, 북미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되게 사람이 성장하는 게 책을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요일 북미팅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혜정 사장님의 그 따뜻한 어떤 위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북미팅을 참여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혜정 사장님의 따뜻한 그 진행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날 위로 받으시고 금요일날 폭풍 성장하시고 여기서 힐링 받으시고 금요일날 또 나아가고 저희 금요일은 되게 또 액션 막 이런 느낌 있는 또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목요일날 또 우리 순섭 사장님이 진행하시는 또 알찬 지식 알찬 지식도 많은 분들한테 또 전달하시고, 저희 되게 월화수목금 되게 알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 맞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정해 주신 탑리더 사장님도 참 대단하신데 수요일에 힐링데이. 아유, 네. 저도 막 파이팅 해드리고 싶은 또 그런 욕심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스스로가 계속 혼자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했던 것들을 그냥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혹시나 혼자 고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좀 더 많이 초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북미팅 카피캣 마케팅은 참 짧은 책이었지만 이렇게 3주 정도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여러분 다음 책 궁금하신가요? 다음 책은 어디 갔지? 지금 제 시야에 안 보이지만 다음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책은 뭐냐면은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 맞나요? 제목 맞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 나폴레온 힐 저자예요. 그래서 그거 1편이죠. 1편. 그게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북미팅 할 주제는 1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이 무엇인가 좀 지식을 쌓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뭐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좀 지식을 쌓는 책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저희 그리고 뭐 성공의 8단계도 물론 8단계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은 더 나를 집중하고 내가 좀 더 꿈에 대한 크기를 키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저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에 대한 책을 북미팅으로 선정을 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꿈의 크기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때마다 꿈을 생각해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듯이 매주 우리가 꿈을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책이고요. 나폴레옹 힐은 정말 그, 그 성공의 법칙을 출중하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또 저희가 후벼파면서 코만 후벼파지 마시고 내 머릿속을 후벼파시는 그러한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번 가져보고요. 한 꿈을 한번 헤쳐보고 나의 뇌를 한번 훔쳐보고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의 진짜 진심을 한번 훔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북미팅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네, 이렇게 카피캣 마케팅 벌써 또 한 권이 끝났는데 이 한 권을 또 이렇게 리딩을 해주신 혜정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저희 화면 오픈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책 들고 같이 사진 한번 찍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네, 같이 책 있으신 분들은 책을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타이파이브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예쁘게 한번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찰칵.
좋아요. 네, 선생님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책도 또 공지가 나갈 테니까 미리 준비해서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본미팅으로 만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